새벽 6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89층.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200평이 넘는 넓은 거실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8인용 식탁은 그 크기만큼이나 공허했다. 도윤은 식탁 끝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그릇과 흰 쌀밥,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가정부가 차려놓고 간 음식이었다. 식탁 반대편의 7개 빈 의자는 마치 그를 심판하듯 조용히 서 있었다. 벽면에 걸린 초대형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의 34%를 넘어섰습니다. 전통적인 효 문화의 약화로 자녀가 있음에도 홀로 사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도윤은 TV를 향해 리모컨을 들었지만 끄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숟가락으로 밥을 한술 뜨는 동안 그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액자로 향했다.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다. 두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복도 끝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비원이었다. 그는 일주일에 3번씩 약을 배달해 주러 왔다. 도윤은 식사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경비원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식탁 옆 찬장 위에 약봉지를 놓았다. 오늘도 혼자 식사하시네요.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제 아버지도 혼자 사세요. 형제가 5인데도 말이죠.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이 많아도 곁에 남는 사람은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 말에 도윤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다. 경비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나갔다. 그는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건설업으로 성공해 아파트 여러 채와 상가 건물, 그리고 주식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통장에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넘쳐났다. 식탁 위에 오래된 수첩이 놓여 있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수첩을 펼쳤다. 가족들의 전화번호와 생일이 적혀 있었다. 장남 도연, 차남 도준, 며느리 2명의 이름, 손주 4명의 이름까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서 전화를 받은 날짜 옆에는 붉은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3개월 전이었다. 그것도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였다. 그는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명절에는 차례상도 차리지 않았다. 설날 아침 그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 추석에는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웠다. 자식들은 각자 자기 가족들끼리 명절을 보낸다고 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왕복 운전이 힘들어서요라는 말만 남기고. 도윤은 수첩을 덮고 다시 TV를 바라봤다. 화면에서는 한 노인이 홀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나왔다. 리포터가 말했다.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지 5년, 이 노인은 임종 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도윤의 눈가에 무언가가 어렸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벽시계가 7시를 가리켰다. 가정부가 올 시간이었다.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200평의 공간이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벽에 걸린 다른 가족 사진들을 보았다. 아들들의 돌잔치 사진, 결혼식 사진, 손주들의 100일 사진. 모든 순간에 그는 함께 있었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사진들 속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도윤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예금증서, 그의 평생이 담긴 서류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침대 위에 펼쳤다. 숫자들이 그를 마주 보았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그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내가 죽으면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저들은 울까? 아니면 금고문부터 열까? 그 질문은 그를 몇 달째 괴롭혀온 의문이었다. 장례식장에 모인 자식들은 진심으로 슬퍼할까? 아니면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온 것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위험한 생각이었고 동시에 필연적인 생각이었다. 누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자. 경비원의 말은 도윤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자식이 많아도 곁에 남는 사람은 하나면 충분하죠. 그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동시에 잔인한 현실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였다. 은행에서 온 거래 내역 알림이었다. 출금 500만 원.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다. 며칠 전 차남 도준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계좌번호를 물어봤었다.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아버지.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지난 2년간 빌려간 돈 중 단 한 푼도 돌아온 적이 없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리면 저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순간 번개처럼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쳤다. 치매에 걸린 척하면 저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을 돈이 아닌 아버지로 보는지 아니면 그저 상속 대상으로만 보는지 확인해야 했다. 도윤은 세면대 서랍을 열고 약통들을 꺼냈다. 그리고 일부러 라벨을 떼어냈다. 혈압약인지 당뇨약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약들을 섞어 한 통에 담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치매 환자라면 충분히 할 법한 실수였다. 거실로 나온 도윤은 의도적으로 물건들을 어지럽혔다.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 넣고 신문을 욕실 변기 위에 놓았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 청구서를 펼쳐두고 그 위에 커피를 엎질렀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지만 외부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노인의 일상처럼 보일 것이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부동산 권리증서, 은행 대여금고, 열쇠. 도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다른 장소에 숨겼다. 옷장 뒤, 책장 사이, 화장실 천장 환풍구 안.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의 행동처럼 보이게끔. 오후가 되자 가정부 김 씨가 출근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지러운 거실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누구시죠? 김 씨는 당황했다. 저예요, 김 씨요. 3년째 일하고 있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아,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김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이 연극은 그가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던 시절, 결혼식 날 축사를 하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순간이 진짜였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텅 빈 식탁과 울리지 않는 전화기뿐이었다. 자식이 많아도 곁에 남는 사람은 하나면 충분하다. 경비원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나에게 곁에 남을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사흘이 지났다. 도윤의 이상 행동은 가정부 김 씨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김 씨는 장남 도연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큰며느리 수진이었다. 사장님 상태가 좀 이상해요. 약을 잘못 드시는 것 같고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하고. 수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 도연에게 말했다. 여보, 아버지가 이상하대. 혹시 치매 아니야? 도연은 회사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뭐, 치매? 그의 얼굴에 스친 것은 걱정이 아니었다. 빨리 가봐야겠어. 통장 비밀번호라도 받아놔야지. 도연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완전히 정신 나가기 전에 중요한 서류는 확인해둬야겠어. 두 사람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같은 시각 차남 도준의 집에도 소식이 전해졌다. 도준의 아내 민지는 시어머니 도윤의 전처, 이미 고인의 제삿날을 챙기지 않은 것 때문에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치매라고? 그럼 재산 관리를 누가 해? 민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형님 내외가 독차지하게 둘 순 없어. 도준은 망설였다. 하지만 형이 장남인데. 민지는 코웃음을 쳤다. 장남이 뭐가 대수야. 아버님 간병은 누가 할 건데? 우리가 더 가까이 살잖아. 실제로는 도준 가족도 아버지 집을 1년에 두세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애써 무시했다. 며칠 후 도윤의 집 현관벨이 울렸다. 한 달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홈쇼핑 채널이 나오고 있었고 같은 제품 광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채널을 돌렸을 것이다. 문을 연 것은 가정부 김 씨였다. 그리고 그 뒤로 도연 부부가 들어섰다. 아버지. 도연이 큰 소리로 불렀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세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수지는 입을 가렸다. 세상에. 도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앉았다. 저예요, 아버지. 도연이요. 큰아들. 도윤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도준이구나. 도연은 미간을 찔렀다. 도준이 아니라 도연이에요. 수진이 재빨리 거실을 둘러봤다. 어질러진 물건들, 냉장고 위에 놓인 리모컨, 식탁 위에 얼룩진 서류들. 그녀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다. 심각하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 신호에 담긴 것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통장은 어디 두세요? 비밀번호 기억하세요? 도윤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통장이 어디 있더라? 그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걸어갔다. 도연 부부가 재빨리 따라갔다. 안방은 더 혼란스러웠다. 옷들이 바닥에 널려 있고 침대 위에는 오래된 신문들이 쌓여 있었다. 도윤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여기 있었는데. 도연은 참지 못하고 직접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다. 중요한 서류들도 사라져 있었다. 아버지, 은행 대여금고 열쇠는요? 부동산 서류는? 도연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도윤은 침대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기억이 안 나네.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병원부터 가봐야겠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해.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도준 부부였다. 민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연락도 없이 혼자 오셨어요?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서 급히 왔어. 민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통장부터 찾으신 거예요? 두 며느리 사이에 냉기가 돌았다. 도주는 거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봤다. 도윤은 소파에 다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도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도윤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도연이냐? 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준이에요, 아버지. 작은 아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4명의 자식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도윤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흐릿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다. 자식들의 표정, 며느리들의 눈빛, 그들이 주고받는 신호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자식들은 모두 돌아갔다. 현관 밖 복도에서 들려온 목소리였다. 형님, 아버지 상태 보셨죠?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무슨 조치? 후견인 선정 같은 거 말하는 거야? 당연하죠. 판단 능력이 없으신데 재산 관리를 방치할 순 없잖아요. 그건 장남인 내가 할 일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가까이 사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내용은 충분히 들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다음 날 아침 더 극적으로 더 설득력 있게 치매 증상을 연기해야 했다. 거실로 나온 도윤은 TV를 켜고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아침 9시 이웃들이 항의할 만큼 시끄러운 소음이 울려 퍼졌다. 30분 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소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상한 음식과 신선한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꺼냈다. 일주일 전 반찬, 유통기한 지난 우유, 그리고 상한 김치를 식탁에 펼쳤다. 가정부 김 씨가 출근해서 그 광경을 보고 기겁했다. 사장님, 이거 다 상한 음식이에요. 도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김 씨는 급히 음식들을 치우고 새로운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마치 먹는 방법을 잊은 것처럼. 김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제가 아드님들한테 다시 연락드려야겠어요. 오후 3시 도윤은 혼자 집을 나섰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잠옷바람으로 아파트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로비를 배회했다. 경비원이 놀라 달려왔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이 차림으로는. 도윤은 경비원을 멍하니 바라봤다. 집이 어디더라? 경비원은 급히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곧 가정부 김 씨가 내려와 도윤을 데리고 올라갔다. 하지만 도윤은 저항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왜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해? 김 씨는 애를 먹으며 그를 설득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치매인가 봐.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도연과 도준 모두에게 연락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집을 나가시려고 하세요.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셨어요. 1시간 후 두 아들이 동시에 도착했다. 현관 앞에서 마주친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도연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는 도윤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도연이 불렀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도준이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저희예요. 도연이랑 도준이요. 도윤은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아, 우리 아들들. 학교는 잘 다니니? 형제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그들을 어린아이로 착각하고 있었다. 도준이 형을 쳐다봤다. 형, 이거 심각한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중요한 서류들 어디 두셨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서류? 무슨 서류? 도준이 끼어들었다. 통장이나 도장,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거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어디 뒀는지. 도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도준도 따라 들어갔다. 두 형제는 무언의 경쟁을 벌이며 방안을 뒤졌다. 옷장, 책상, 침대 밑. 하지만 중요한 서류들은 보이지 않았다. 형, 이거 큰일인데. 서류를 못 찾으면. 도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일단 병원 가서 진단서부터 받자.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해.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거실로 나온 형제는 아버지를 마주봤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가 아닌 재산만을 보고 있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들의 진짜 얼굴을 끝까지 봐야 해. 일주일이 흘렀다. 도윤의 집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두 아들 가족이 번갈아 가며 방문했고 때로는 동시에 와서 신경전을 벌였다. 도윤은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관찰했다. 그의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고 자식들의 가면은 점점 더 벗겨지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큰 며느리 수진이 도윤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거실에서 도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수진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버님, 주무시는 동안 편하셨어요? 도윤은 숟가락을 든 채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누구죠? 수진의 미소가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회복했다. 며느리 수진이에요, 아버님. 도연이 안 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수진은 식탁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아버님,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정밀 검사 받으시려고요.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병원? 나는 아픈 데 없는데. 수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했다. 그냥 건강 체크해요. 연세도 있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죠. 치매 진단서. 그것만 있으면 법적으로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었다. 병원 로비는 한산했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수진이 그를 밀고 있었다. 신경과 진료실 앞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도윤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도준이냐?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도연이에요, 아버지.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도윤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6월, 아니 7월? 실제로는 10월이었다. 의사는 기록을 남겼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네요. 의사는 간단한 그림을 보여줬다. 시계 그리기 테스트였다. 도윤은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지만 숫자를 엉뚱한 위치에 적었다. 3이 있어야 할 자리에 7을 쓰고 9가 있어야 할 곳에 1을 썼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 밖에서 의사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명확합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화요일 오후, 이번에는 차남 도준과 며느리 민지가 방문했다. 그들은 부동산 중개인을 대동하고 왔다. 거실에 앉은 도윤은 TV를 보고 있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이 집 너무 크시죠?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도윤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여기가 내 집인데 왜 옮겨? 도준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요양원도 좋은 곳 많아요.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민지가 덧붙였다.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팔거나 임대 주면 관리비도 나오고. 자식들은 그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처분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평수의 이 위치면 20억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20억이요? 도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돈으로 아버지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는. 민지가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가 잘 관리해드리죠. 도윤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걸어갔다. 도준이 걱정스럽게 따라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윤은 침대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피곤해. 좀 쉬고 싶어.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로 돌아갔다. 수요일 저녁 도윤의 집 거실에는 두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도연 부부와 도준 부부는 서로 마주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형님, 아버지 후견인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근거로요? 장남이 있는데. 민지가 반박했다. 형님네는 회사 일로 바쁘시잖아요. 저희가 시간 여유가 더 있어요. 실제로는 둘 다 시간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 도연이 끼어들었다. 후견인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야.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고. 도준이 맞받아쳤다. 형은 재산만 관리하고 싶은 거잖아. 아버지 간병은 관심도 없으면서.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너는 뭔데?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 찾아왔어? 두 며느리도 가세했다.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아버님 제사도 안 지내는 집안이 무슨 효도를 말해요? 민지가 반격했다. 형님네는 아버님 생신도 까먹으셨잖아요.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그날 밤 늦게 모두가 떠난 후 도윤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새벽 2시, 혹시 모르잖아. 아직 한 사람쯤은 진심인 사람이 나타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보다 체념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목요일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다. 도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실험을 시작해야 해. 그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부동산 권리증, 주식증서, 은행 대여금고, 열쇠, 그리고 유언장 초안. 도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다른 장소에 숨기기 시작했다. 권리증은 화장실 천장 환풍구 안쪽에 넣었다. 주식증서는 책장의 두꺼운 백과사전 사이에 끼웠다. 대여금고 열쇠는 부엌 냉동실 깊숙한 곳, 얼음통 밑에 숨겼다. 유언장 초안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밀어 넣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지만 외부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치매 환자의 행동처럼 보일 것이었다. 오전 10시 가정부 김 씨가 출근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깜짝 놀랐다. 거실 바닥에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밤새 꺼내놓은 듯한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낡은 사진 앨범, 오래된 영수증 뭉치, 심지어 20년 전 달력까지. 사장님, 김 씨가 안방으로 달려갔다. 도윤은 침대 위에 앉아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밤새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더라? 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드님들이잖아요, 사장님. 도연 씨랑 도준 씨. 도윤은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다. 아, 그랬지.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아드님들한테 연락드려야겠어요. 1시간 후 도연이 도착했다. 그는 회사 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달려왔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어지러운 상황에 짜증을 냈다. 아버지, 대체 밤새 뭘 하신 거예요? 도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도연이 큰 소리로 불렀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도연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도연이에요, 아버지. 큰아들.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아, 도준이구나. 학교 갔다 왔어? 도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는 김 씨를 불러 지시했다. 오늘부터 아버지 혼자 두지 마세요. 24시간 누군가 있어야 해요. 김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밤까지 있을 순 없는데요. 도연은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럼 야간 간병인을 구하세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를 더 잃어버리거나 집을 나갈까봐 감시하려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도연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은행 대여금고 열쇠 어디 두셨어요? 도윤은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열쇠? 무슨 열쇠? 도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옷장을 뒤졌다. 화장실 캐비닛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책장 앞에 선 도연은 책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두꺼운 책들 사이를 확인하고 책등을 흔들어 봤다. 그러다 백과사전 사이에서 무언가 하얀 종이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다. 재빨리 꺼내보니 주식 증서였다. 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준 부부였다. 민지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형의 모습을 봤다. 그는 서재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형님, 뭐 하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도연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버지 서류 정리하고 있어. 민지는 재빨리 다가가 서류를 확인했다. 주식 증서잖아요. 왜 형님이 이걸 가지고 계세요? 도준도 다가왔다. 형, 혼자 서류 챙기는 거야? 도연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어디 숨겨놨는지 찾는 중이야. 이러다 진짜 다 잃어버리겠어. 그래서 형님이 먼저 챙기시려는 거죠? 민지가 비꼬았다. 도연은 서류를 꽉 쥐었다. 이건 중요한 거야. 분실되면 안 돼. 도준이 손을 내밀었다. 그럼 우리가 보관할게. 도연은 뒤로 물러섰다. 왜 너희가? 두 형제는 다시 대치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두 아들이 서류를 놓고 다투는 모습, 마치 먹이를 두고 싸우는 짐승들 같았다. 도윤의 가슴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다. 안방에서 도윤은 서랍을 열고 볼펜을 꺼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지난 며칠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자식들의 방문 시간, 그들이 한 말, 그리고 그들의 행동. 도윤은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서류를 두고 싸움. 나는 투명인간. 그의 손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야간 간병인이 도착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부터 밤에 모시게 된 최 씨예요. 도윤은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다. 당신은 누구죠? 최 씨는 익숙한 듯 밝게 웃었다. 간병인이에요. 밤에 불편하신 거 도와드릴게요. 도연은 간병인에게 조용히 귀띔했다. 아버지가 밤에 집을 나가시려고 할 수 있어요. 문단속 잘해주시고 이상한 행동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보다 무관심이 더 많았다. 그저 일이었다. 돈을 받고 하는 일. 밤 10시 도윤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간병인이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내일 할 일을 계획했다. 자식들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금요일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간병인 최 씨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갔다. 새벽 5시의 복도는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야간 경비원이 졸고 있었다. 도윤은 그를 지나쳐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파트 단지 안을 배회하던 도윤은 벤치에 앉았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오전 6시 간병인 최 씨가 깨어났다. 그녀는 안방을 확인했다. 빈 침대. 심장이 철렁했다. 사장님. 그녀는 집안을 뒤졌다. 화장실, 주방, 서재.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이 안 보여요. 집에 안 계세요. 30분 후 도연과 도준이 동시에 도착했다. 아파트 경비원들과 함께 단지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도윤을 발견했다. 아버지. 도연이 달려갔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가 어디지? 도준이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다. 집이에요, 아버지. 같이 가요. 집? 내 집이 어디더라? 형제는 아버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간병인을 해고했다.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최 씨는 억울해하며 나갔다. 도준이 형에게 말했다. 이제 요양원에 보내야 해, 형. 집에서는 관리 안 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봐야겠어. 빨리.
토요일 오후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정부 김 씨는 주말이라 쉬는 날이었고 집안에는 도윤 혼자뿐이었다. 고요함 속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비쳤다. 박 여사였다. 그녀는 도윤의 집에서 10년 전까지 가정부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허리가 아파 퇴직했지만 가끔 안부를 묻곤 했다. 도윤은 문을 열었다. 박 여사는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도윤은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다. 박 여사의 얼굴은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박 여사는 잠시 놀랐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예요, 박 씨. 예전에 여기서 일했잖아요. 김 씨한테 들었어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박 여사는 도윤을 거실로 안내하고 도시락을 열었다. 죽 끓여왔어요. 혼자 식사는 하셨나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박 여사는 주방으로 가서 그릇을 꺼내고 죽을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호박죽이었다. 자, 드세요. 박 여사가 숟가락을 건넸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잡았다. 제가 떠드릴게요. 그녀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도윤의 입에 가져다 댔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따뜻한 죽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단순한 호박죽이었지만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렇게 식사를 챙겨줬던가. 자식들은 음식을 사다 놓기는 했지만 함께 앉아 먹어준 적이 없었다. 박 여사는 말없이 계속 죽을 떠먹였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눈빛은 온화했다. 그릇이 비자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다. 먼지가 쌓인 선반, 어질러진 소파 쿠션, 바닥에 떨어진 신문지 조각들. 청소 좀 해드릴게요. 박 여사는 말하지 않고 행동했다. 그녀는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았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박 씨. 도윤이 나지막이 불렀다. 박 여사는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네, 사장님? 도윤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은 내 이름을 기억하나요? 나를 찾아와 준 사람이 당신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여사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옷장의 옷들을 정리했다. 2시간이 훌쩍 지났다. 이제 괜찮아요. 박 여사가 도윤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죽더 끓여올게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왜? 오시는 거예요? 박 여사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다. 사장님 혼자 계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돈은 안 받아도 돼요? 도윤의 질문에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사장님은 제가 아플 때 병원비 대주셨잖아요. 그것도 모르신다고 하실 거예요?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다. 10년 전 박 여사가 허리 수술을 받을 때 그가 비용을 부담했었다. 그때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었다. 그때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박 여사가 말했다. 사장님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셔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이제 제가 사장님을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녀는 도윤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치매든 아니든 혼자가 되게 두진 않을게요.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 여사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손을 쥐어주었다. 괜찮아요, 사장님. 울어도 돼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박 여사는 그가 진정될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줄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박 여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장님 힘드시죠? 다 알아요. 자식들이 어떤지. 도윤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박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다. 김 씨한테 들었어요. 요즘 아드님들이 자주 오신다고. 근데 사장님 밥상은 늘 그대로라고. 함께 밥 먹는 일이 없다고.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박 여사는 계속 말했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말년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저도 자주 못 찾아뵀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후회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말벗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녀는 도윤의 손을 꽉 쥐었다. 사장님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올게요. 도윤은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수요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잘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 여사가 돌아보며 웃었다. 사장님, 혼자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문이 닫혔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박 여사 방문, 죽을 끓여옴, 청소함, 손을 잡아줌. 그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줄을 추가했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줌. 글씨는 떨렸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직 한 사람은 남아있구나. 진심인 사람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도연과 수진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도윤의 집을 방문했다. 중개인은 줄자를 들고 집안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다. 뭐 하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도연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집 좀 정리하려고요. 너무 크시잖아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아버님, 작은 곳으로 옮기시면 관리하기 훨씬 편하세요. 요양원도 아주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정원도 있고 식사도 나오고.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요양원? 나는 여기가 좋은데. 중개인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평수의 2층 수면 시세가 25억 정도 됩니다. 리모델링하면 30억도 가능하고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도연은 재빨리 말했다. 일단 감정평가부터 받아봅시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수진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 동생네가 먼저 손 쓰기 전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오늘 변호사한테 가서 후견인 절차를 상담받을 거야. 같은 시각 도준과 민지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설명했다.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후견인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가 열어질 경우 법원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민지가 끼어들었다. 장남이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제 돌봄 능력, 거주지 거리, 재산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도준이 물었다. 저희가 더 가까이 살면 유리한 거네요? 변호사는 애매하게 웃었다.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민지와 도준은 눈빛을 교환했다. 화요일 오후 두 가족이 도윤의 집에서 마주쳤다. 도연은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있었고 도준은 제가 간병 서비스 안내서를 들고 있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 요양원 정말 좋아요. 1인실에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도준이 끼어들었다. 형, 아버지를 시설에 보내는 게 말이 돼? 집에서 모시는 게 맞지. 민지가 가세했다. 맞아요. 요양원은 너무 냉정해요. 집에서 간병인 쓰시면 되죠.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데요? 그 돈이면 요양원이 훨씬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형님네는 돈만 생각하시네요. 아버님 마음은 생각 안 하시고. 수진이 맞받아쳤다. 우리가 더 현실적인 거예요. 집에서 모신다고 하면서 실제로 누가 돌보실 건데요? 두 며느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다. 자식들은 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산 관리권을 두고 다투는 것이었다. 요양원에 보내면 집을 처분할 수 있고 집에서 모시면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계산이었다. 수진이 먼저 가방을 들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 좀 쉬세요. 민지도 따라 일어났다. 네, 나중에 다시 올게요. 네 명은 어색하게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은 식탁에 얼굴을 묻었다. 수요일 박 여사가 약속대로 방문했다. 그녀는 도윤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 조용히 다가갔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 여사는 옆에 앉아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힘드시죠? 다 알아요. 박 씨. 도윤이 나지막이 불렀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소중한 분이에요. 도윤은 눈물을 닦았다. 자식들은 나를 짐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가끔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박 여사는 일어나서 죽을 데웠다. 그리고 도윤에게 떠먹였다. 사장님 드세요. 기운 내셔야죠. 도윤은 순순히 입을 열었다. 따뜻한 죽이 목으로 넘어갔다. 박 여사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이며 말했다. 제가 있잖아요. 사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식사를 마친 후 박 여사는 도윤을 거실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아 함께 TV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줄 뿐이었다. 도윤은 박 여사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받았다. 저녁이 되자 박 여사는 일어나며 말했다. 사장님, 토요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박 씨. 정말 고마워요. 박 여사는 따뜻하게 웃었다.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목요일 도연은 법원에 후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도준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직원은 두 신청서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형제분이 동시에 신청하셨네요. 이 경우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두 형제는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쳤다. 금요일 저녁 도윤은 혼자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의 수첩에는 지난 일주일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식들의 방문 횟수, 그들이 한 말, 그리고 그들의 행동. 모든 것이 명확했다. 하지만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 여사 죽을 가져옴. 함께 앉아 있어 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 진심. 도윤은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세상이 전부 차갑지만은 않았다. 아직 따뜻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 토요일 밤 11시,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주를 되돌아봤다. 치매 연기는 성공적이었다. 자식들은 완전히 속았고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새벽 1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눈을 떴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문을 살짝 열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보였다. 박 여사였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박 씨? 도윤이 나지막이 불렀다. 박 여사는 놀라 돌아봤다. 아, 사장님. 깨우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손에 든 가방을 들어 보였다. 밤에 혼자 계실까봐 걱정돼서 왔어요. 그냥 거실에서 자려고요. 도윤은 놀랐다. 이 밤에 왜 오셨어요? 박 여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김 씨한테 들었어요. 요즘 밤에 잘 주무시지 못하신다고.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기시면 어쩌나 싶어서. 그녀는 소파를 가리켰다. 여기서 자도 될까요?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있을게요. 자식들은 간병인 비용이 아깝다고 해고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도 밤을 함께 지새우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스스로 이 늦은 밤에 찾아왔다. 박 씨, 집은 어쩌고? 도윤이 물었다. 박 여사는 웃었다. 혼자 사는데 뭐. 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장님이 더 필요하시잖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담요를 꺼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편해요. 도윤은 거실 불을 켰다.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펼쳤다. 도윤도 그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왜 이러세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플 때 병원비 대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건 그냥.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여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장님은 그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괜찮을 거예요, 박 씨.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아세요? 도윤은 그때를 떠올렸다. 10년 전 박 여사가 허리 수술을 앞두고 떨고 있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수술실로 들어가야 했던 그녀. 도윤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병원까지 따라갔었다. 그리고 수술비를 대신 내주고 회복할 때까지 병원비를 지원했었다.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도윤이 말했다. 박 씨는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줬잖아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저를 일꾼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상여금 주시고 제 생일도 챙겨주시고 다른 집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박 여사는 계속 말했다. 사장님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박 씨하고. 다른 집에서는 그냥 아줌마, 이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사장님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하지만 박 여사에게는 그것이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였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박 여사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치매든 아니든 아프시든 건강하시든 저는 사장님 곁에 있을 거예요. 혼자가 되게 두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사장님. 오세요. 참지 마세요. 도윤은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2주간, 아니 지난 몇 년간 쌓였던 외로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박 여사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한참 후 도윤은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요. 보기 흉한 모습 보여서.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람이면 당연히 울 수도 있는 거예요. 참기만 하면 병돼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왔다. 드세요. 도윤은 물을 마시며 진정했다. 박 여사는 다시 소파에 앉아 도윤을 바라봤다. 사장님,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치매세요? 도윤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박 여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저 눈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10년이나 여기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아드님들 이름 헷갈리시는 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 맞죠?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들켰다. 박 여사는 손을 흔들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사장님 편이잖아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해요. 왜 그러시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누가 진짜로 사장님을 걱정하는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도 사람이잖아요.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답을 아셨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돈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박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장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박 여사는 거실을 둘러봤다. 이 큰 집에, 이 많은 돈에 사장님은 혼자세요. 근데 저는 작은 원룸에 살지만 이웃 할머니들이랑 매일 수다 떨어요. 복지관 가면 친구들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도윤은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박 여사는 계속 말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사장님을 좋아하는 건지 돈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박 씨. 도윤이 그녀를 바라봤다. 박 여사는 따뜻하게 웃었다. 사장님도 이제 아시잖아요. 누가 진짜 사장님을 위하는 사람인지. 그걸 알았으면 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세요.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박 씨는 내가 돈이 없어도 와줄 거예요? 박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사장님이 돈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혼자 계셔서 오는 걸요. 사장님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제 은인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박 여사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 도윤은 안방으로 돌아갔지만 잠들 수 없었다. 자식들은 돈을 선택했고 박 여사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박 여사가 자고 있는 거실을 바라봤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도윤은 박 여사가 끓인 미역국으로 아침을 먹었다.
박 여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며 말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실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그들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도연과 도준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다. 4명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들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박 여사는 조용히 주방으로 물러났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고 자식들은 그를 둘러쌌다. 도연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후견인 선정 서류예요. 도윤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후견인? 그게 뭐예요? 수진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아버님이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 드릴게요. 도준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형님이 아니라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더 가까이 살잖아요. 도연이 동생을 쏘아봤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 거야? 도준이 맞받아쳤다. 형은 무슨 자격으로 그래? 두 형제는 다시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민지가 가세했다. 형님은 회사 일로 바쁘시잖아요. 아버님 통장 관리할 시간 있으세요? 그럴 만한 시간도 없잖아요.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그럼 동생네가 시간이 많아요? 둘 다 직장 다니잖아요. 민지가 반박했다. 저는 재택근무해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도윤은 그들의 싸움을 조용히 지켜봤다. 도윤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 싸웠다. 그때 그만해 하고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다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자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결국 하나씩 현관으로 향했다. 월요일, 도연은 정신병원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치매이신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화를 내시고 저희를 내쫓으시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 환자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죠. 그럼 약을 더 강하게 처방해 주실 수 있나요? 도연이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방전을 썼다. 이 약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2번 드시면 됩니다. 도연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같은 날 도주는 요양원을 방문했다. 상담원이 시설을 안내하며 설명했다. 이 요양원은 중증 치매 환자 전문 시설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24시간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도준이 물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300만 원입니다. 식사와 간병비 포함이고요. 상담원이 대답했다. 도준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연간 3,600만 원. 아버지 재산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 동의서와 진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건넸다. 형보다 내가 먼저 아버지를 여기 보내면. 그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화요일 저녁 도윤의 집에 또다시 2 가족이 모였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대동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후견인 선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여기 서명해 주시겠어요? 도윤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자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도윤은 펜 끝을 종이에 댔다. 하지만 쓰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식들을 바라봤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너희가 내 재산을 관리하는 거지? 도윤이 물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다.
관리? 아니면 차지하려는 거지? 도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도윤이 펜을 내려놓았다. 서명 안 해요.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진단서에는 도윤이 그를 가로막았다. 진단서가 뭐가 중요해요? 나는 내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길도 잃으시고 저희 이름도 헷갈리시잖아요.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게 전부 진짜라고 생각해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뜻이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다. 자식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자식들도 하나씩 일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혹시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한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전부 연기였던 것은 아닐까? 밤이 되자 도연은 수진에게 말했다. 뭔가 이상해. 아버지 눈빛이 달랐어. 수진도 동의했다. 나도 느꼈어. 혹시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가? 도연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다 보셨다는 건데. 도준도 민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거면 어떡하지? 민지는 화가 났다. 그럼 우리를 놀린 거잖아. 치매인 척하면서. 도준은 불안했다. 문제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야. 두 가족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법적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수요일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박 여사는 이미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장님, 주무시는 동안 전화 여러 통 왔어요. 아드님들한테서.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받지 마세요. 식탁에 앉은 도윤 앞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계란찜, 김치, 그리고 흰 쌀밥. 박 여사는 자신의 목도 차려 맞은편에 앉았다. 같이 드세요. 도윤이 말했다. 박 여사는 밝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 중에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경비실에서 택배가 왔대요. 그녀가 문을 열러갔다. 하지만 문 앞에 있던 것은 택배가 아니었다. 도연과 도준,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박 여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도연이 그녀를 밀치고 들어왔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낯선 남자들은 응급구조요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들어왔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하는 거야? 도준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도윤은 팔을 뿌리쳤다. 나는 안 가. 놔줘. 하지만 응급구조요원 2명이 도윤을 붙잡았다. 사장님, 저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왔습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이송하게 됐습니다. 도윤은 발버둥쳤다. 나는 정신 멀쩡해. 이게 무슨 짓이야? 박 여사가 도연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요.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놔드려요. 하지만 수진이 박 여사를 막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사장님. 도윤은 휠체어에 억지로 앉혀졌다. 그는 박 여사를 바라봤다. 박씨. 박 여사는 울면서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민지가 그녀를 붙잡았다. 가만히 있어요. 휠체어는 현관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에 실렸다.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도윤은 작은 1인실에 혼자 남겨졌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었다. 문은 바깥에서 잠겼다.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다. 벽은 하얗고 차가웠다. 그는 무릎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복도에서 도영과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아버지는 여기서 관리받으시면 돼. 집은 빨리 정리하자.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야지.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정적만이 남았다. 점심시간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다. 라면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 반찬은 없었다. 간호사는 식판을 책상에 놓고 무표정하게 나갔다. 도윤은 라면을 내려다봤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만, 하지만 식욕이 없었다. 면을 건져 올렸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그냥 내려놓자 라면은 식어갔다. 도윤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오후가 되자 의사가 왔다.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보호자분들 말씀으로는 폭력적 성향이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폭력적이지 않아요. 도윤이 나지막히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는 처방전을 쓰고 나갔다. 저녁 6시 저녁밥이 왔다. 이번에는 흰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시금치 한 접시. 도윤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고 씹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밤이 되자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복도에서 가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환자들의 신음소리도 들렸다. 이 차가운 병실에 홀로 갇혀 있었다. 자식들은 그를 버렸다. 아니, 버린 것이 아니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강제로 감금한 것이다. 도윤은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피 붙은 자식이 왜 이렇게 낯설까? 새벽 2시, 도윤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도윤은 쇠창살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다.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다. 사장님, 사장님 어디 계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였다. 도윤은 깜짝 놀라 문 쪽으로 달려갔다. 박씨, 박씨.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곧 간호사들이 박 여사를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나가세요. 안 돼요. 사장님을 봐야 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도윤은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밤중에 박 씨가 어떻게 찾았는지 병원까지 찾아왔지만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목요일 새벽 5시, 도윤은 여전히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졌다. 간호사가 아침 순찰을 돌며 문을 열었다. 어르신,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침대로 가세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개의치 않고 책상으로 걸어가 앉았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도윤은 책상 위에 있는 메모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유언장,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나 김도윤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도윤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시선을 종이로 돌렸다. 나는 지난 2주간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했다.
도윤은 진실을 써내려갔다.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다. 나의 두 아들, 도연과 도주는 나를 아버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재산으로 봤다. 도윤은 잠시 멈췄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 써내려갔다. 아들들과 달리 박영숙 씨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찾아왔다. 죽을 끓여주고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나를 사람으로 대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세 장의 종이가 채워지고 있었다. 도윤은 네 번째 종이를 펼쳤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을 박영숙 씨에게 상속한다. 도윤은 문장을 천천히 완성했다. 그녀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다. 다음 단락을 시작했다. 나의 두 아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을 남긴다. 이것은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다. 100억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1억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내가 죽으면 너희는 이 유언장을 보고 분노할 것이다. 도윤은 5번째 종이를 펼쳤다. 만약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이 유언장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돈을 선택했다. 그 결과를 받아들여라. 박영숙 씨에게 당부한다. 도윤은 이제 박 여사를 향해 썼다. 이 재산을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줬다. 그것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라.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김도윤이라는 노인이 있었고 그가 당신에게 감사했다는 것을. 도윤은 마지막 문단을 시작했다. 이 유언장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말한다. 가족은 피가 아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혼자 두지 않는 사람이다. 도윤은 마지막 문장을 썼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부자는 곁에 진심인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6장의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 그는 종이들을 차례대로 놓고 서명했다. 유언장을 접은 도윤은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전 10시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변호사를 불러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물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신지. 제 유언장을 법적으로 공증받고 싶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병원 자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갔다. 오후 2시쯤 변호사가 도착했는데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어르신. 저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을 법적으로 효력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변호사는 유언장을 받아 읽으며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어르신, 이 내용대로라면 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법적으로 상속인은 일정 부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을 남겼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리고 정신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르신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것도 예상했습니다.
지금 정신 감정 받겠습니다. 저는 온전합니다. 변호사는 도윤을 찬찬히 바라봤다. 어르신, 진심이십니까? 이 결정을. 도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꼭 지켜주십시오.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공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오후 4시 모든 절차가 끝났다. 변호사는 공증된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도윤에게 건넸다.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어르신의 사망 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물었다. 제 자식들이 찾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법무법인 금고에 보관하겠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는 병실을 나갔다.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흰 쌀밥과 된장찌개, 계란말이.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맛이 느껴졌다. 된장찌개가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도윤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금요일 아침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간호사실 벨을 눌렀다. 곧 간호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어르신, 부르셨다고요? 도윤은 침대에 앉아 의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선생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 2주간 저는 의도적으로 치매 증상을 연기했습니다. 약을 섞고 길을 잃은 척하고 자식들 이름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모두 연기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쳐보며 당황했다. 하지만 진단서에는 그 진단서는 제가 일부러 만든 결과입니다. 선생님, 정신 감정을 다시 해주십시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정신과 검사실에서 여러 테스트를 받았다. 시계 그리기, 날짜 맞히기, 기억력 테스트, 계산 능력 평가. 이번에는 제대로 답했다. 시계의 숫자를 정확한 위치에 썼다. 오늘 날짜를 맞췄다. 복잡한 계산도 틀리지 않고 해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결과지를 바라봤다. 어르신, 이건 완전히 정상입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퇴원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보호자 동의가. 저는 자의로 입원한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계속 가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퇴원 절차를 밟겠습니다. 도윤은 병실로 돌아와 자신의 옷을 챙겼다. 그는 거울을 보며 옷을 정돈했다. 오후 5시에 도윤은 병원 로비로 나왔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이정훈 변호사였다. 변호사님, 저 김도윤입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제 자녀들을 모두 소집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영숙 씨도 연락해 주세요. 일요일 오후 2시 제 집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유산 발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윤은 확고하게 대답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어르신. 전화를 끄는 도윤은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가정부 김 씨도 없었다. 아마 자식들이 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이제 곧 이 집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못했던 청소를 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였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사장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도윤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하며 웃었다. 괜찮아요, 박 씨. 이제 다 괜찮아요. 거실에 앉은 박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내일이요? 박 여사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자식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예요. 박 여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신데요? 도윤은 부드럽게 웃었다. 내일 알게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박 여사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 그리고 여러 반찬들. 도윤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과 박 여사는 식탁 양쪽에 마주 앉았다. 이전에는 도윤이 혼자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사장님, 맛있어요? 박 여사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박 씨가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박 여사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별로 재미있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도윤은 박 여사를 슬쩍 바라봤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도윤은 생각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박 씨에게도 나에게도.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TV를 바라봤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밤이 깊어가자 박 여사는 일어서며 말했다. 사장님, 저 오늘도 여기서 자도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박 씨는 언제든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소파에 담요를 펼쳤다. 도윤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일요일 아침, 도윤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당당했다. 박 여사가 안방 문을 노크했다. 사장님, 아침 준비됐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도윤은 박 여사와 함께 마지막 아침을 먹었다.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편안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오후 1시 30분, 도윤은 거실을 정돈했다. 소파를 바로 놓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배치했다. 박 여사는 차를 준비했다. 곧 손님들이 올 것이다.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이정훈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르신, 준비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5분 후 도연과 수진이 도착했다. 10분 후에는 도준과 민지가 왔다.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왜 갑자기 소집됐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거실에 모인 6명. 도윤, 박 여사, 변호사, 그리고 자식들 4명. 도윤은 소파 중앙에 앉았다.
박 여사는 그의 옆에 앉았다. 변호사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자식들은 나머지 소파에 둘러앉았다.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그는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유산 상속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간 자식들의 눈빛이 변했다. 긴장에서 기대로.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세요. 변호사는 봉투를 뜯었다. 결말을 향한 마지막 막이 오르고 있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김도윤 어르신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자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의 전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을 박영숙 씨에게 상속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했다. 뭐라고요?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민지는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예요. 도준이 책상을 내리쳤다. 아버지, 정신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자식들은 모두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박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사장님, 이게... 그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도윤은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지난 2주간 나는 일부러 치매 연기를 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 도연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설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든 것이 연기였다. 약 섞는 것도, 길 잃는 것도, 너희 이름 헷갈리는 것도. 수진이 소리쳤다. 그럼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우릴 놀린 거예요?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시험? 아니다. 확인이었다. 누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다.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너희는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함께 밥을 먹지 않았다. 그저 통장 비밀번호만 물어봤다. 집을 팔려고 했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 도준이 변명하려 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도윤이 손을 들어 막았다. 거짓말하지 마라.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재산을 위한 거였다. 도윤은 박 여사를 바라봤다. 반면 박 씨는 달랐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찾아왔다. 죽을 끓여주고 밤새 곁을 지켰다. 그녀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했다.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도 사랑했어요, 아버지. 단지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다. 사랑? 사랑이 돈을 세는 거였나? 각자에게 1억씩 남겼다. 도윤이 말했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가르침이다. 100억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진심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다. 기회는 이미 줬다. 너희가 선택한 거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정신감정도 통과했습니다. 자식들은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3개월 후 작은 아파트 거실. 2인용 식탁에 도윤과 박 여사가 마주 앉아 있었다. 따뜻한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다. 사장님, 이 집 정말 좋네요. 크지 않아서 관리하기 편해요.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도윤도 웃었다. 그러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거실에는 화분 몇 개와 낡은 소파가 전부였다. 하지만 따뜻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마셨다. 역시 박 씨 손맛이 최고예요. 박 여사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이제 매일 해드릴 수 있어요. 같이 사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한 집에 살고 있었다. 가족으로. 자식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박 여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도윤은 편안했다. 박 씨, 후회 안 해요? 이런 늙은이랑 사는 거. 도윤이 물었다. 박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요.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사장님은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저도요. 100억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웃고 떠들며. 식탁은 작았지만 가득 찼다. 사랑으로, 진심으로.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를 보며 차를 마셨다. 도윤은 박 여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고마워요, 박 씨. 혼자 두지 않아줘서. 박 여사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한테도 가족을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웃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도윤은 생각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구나.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는 진짜 가족과 함께였다. 지금까지 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